네, 방금 소개받은 구동희 목사입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고요.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한소망교회라고 통합식 교회인데요. 류영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담임도 아니면서 20년째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청소년, 청년,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 총괄로 있어요.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세대를 다 번갈아 가면서 야, 이래서 갈등이 있구나, 또 이런 게 해결책이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역하는 단체는요, 알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파 코리아의 대표 입장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복음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배를 뵈니까. 네, 그 알파 코스 맞긴 맞는데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알파 코리아의 대표가 되면서 예전에는 어떤 성령 사역 중심으로 알고 계셨다라면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정말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전파하는 그런 알파 코스로 이제 다시 변화되어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교단들이나 교회들에서도 이제는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세대, 40세대에게 무엇보다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사회에서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30, 40 세대들은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익숙한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마 이 시대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는 새로워진 알파 코스가 또 여러분의 교회를 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게 보시는 것처럼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리지 코스도 저희 이제 영국 본부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해왔던 건데요.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겁니다. 이 메리지 코스라고 그러면 예비학교, 결혼 예비학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그 부부들이 더 잘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고들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번역을 하고 더빙을 하고 한국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함께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한 이제 예비인 이제 커플들을 위한 것도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결혼 예비학교죠. 저희는 프리 메리지 코스라고 합니다. 프리 메리지 코스는 이제 가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메리지 코스나 프리 메리지 코스로 이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지 코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도 이제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부싸움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예, 부부싸움 다 하는데, 자, 부부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 주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오, 할렐루야. 와, 사모님 복 받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한 달에 역시 3040. 네.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 자, 여기 전멸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러면 분기에 한 번은 한다. 분기에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한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연애 때나 데이트하는 거지. 뭐 가족이랑 무슨 데이트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말다툼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뭐 손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2030이 한 달에 한 번은 한다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였죠. 사실은 설문조사니까 그랬지, 진짜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뭐 매주 뭐 한 번 이상은 말다툼 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네. 결혼 생활에 갈등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집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갈등 없는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는 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면 맞춰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매 순간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행 가서 많이 싸우시잖아요.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여행 갔을 때 많이 싸우는데 그 좋은 여행을 가서 왜 싸우느냐? 매 순간 결정해야 되거든요. 언제 출발할 거냐, 이걸 보고 갈 거냐, 안 보고 갈 거냐, 지나칠 거냐,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이 휴게소 갈 거냐, 저 휴게소 갈 거냐, 매 순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모이기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01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서로 합쳐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 19년 차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19년 차인데 보통 16년 정도 하면 달인 되는 거 아니에요? 달인 뭐 프로그램 보니까 뭐 이거 16년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하고 뭐 달인을 소개하던데, 근데 왜 19년이 돼도 왜 저는 달인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결혼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년 차, 40년 차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살면 달인이 되나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요, 결혼한 지 뭐 50년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어르신들도 보면 뭐 여전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싸우시고 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한 사람하고만 그렇게 오래 사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힘들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힘든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40 세대입니다. 이 3040 세대가요, 이제 보통 이제 신혼이라고 하는 세대가 되겠죠. 자, 이 신혼 부부인 이들이, 저는 이제 이들을 바라볼 때에 운전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사실은 이제 정말 잘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통과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통과해주는 거예요. 그 시험도 몇 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에 붙어도 어떻게 해요? 면허증을 받아도 우리는 연수라는 걸 합니다. 도로 연수를, 왜 그때 그 전에 시험 보느라고 한번 다녀봤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거 봤고요,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에도 엄청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냥 차에 타고 다니는 횟수만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조수석에 앉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면허 따고 뭐 시험 보고 면허 따고 그 다음에 도로 연수하고, 도로 연수도 막 겁나니까 여러 번 가고, 고속도로도 타봤다가 일반 시내 주행도 해봤다가 뭔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경험해 보면서 이제 도로에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도로에 나가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결혼 관련된 뭐 서적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은 이런 강의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이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저 부모님을 봐도 뭐 그닥 별로 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의 어른들을 봐도 뭐 그닥 답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TV를 보면 어때요?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남들 다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용근 대표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이 이 3040 세대들이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이제 힘들면서 결혼 생활도 힘들다는 얘기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목만 한번 보세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단계로 봤을 때도요, 이 3040이 그냥 MZ 세대 여사가 아니라 그냥 이 시기, 딱 신혼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이 시기는요, 그냥 다 힘들어요. 여러분 세대 같았으면 이제 아까 20살에 20대 때 거의 결혼을 하셨으니까 뭐 2030이 되겠죠.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살아오다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그 시기는요, 사실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힘드냐?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 사회적 관계들이요, 확장이 되는데 옆에 뭐로 써 있어요?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갑자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오고 내가 살아오고 함께 관계 맺어오던 사람들의 풀이 한 요만했어요. 뭐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만 해도요, 우리 집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생깁니다. 그렇죠? 처월드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월드가 생기겠죠. 내가 몰랐던 그런 가족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요, 사돈의 팔촌이 다 있잖아요. 다 신경 써야 돼요. 저만 해도 저희 저희 집안이 이제 장손 집안이었고 이제 종갓집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족들이요, 이제 친척들이 함께 왕래를 하면서 지냅니다. 저는 그래서 팔촌 고모가 있어요, 실제로. 촌수는 팔촌인데 저는 고모라고 부릅니다. 만나요.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아내가 저희 집에 딱 시집을 와가지고 뭘 느끼겠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야 될 대상이 그냥 시어머니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아내는 반면에 그 이모 뭐 삼촌 요 정도밖에 없고요, 사촌 정도만 왕래하지 오촌도 왕래를 안 하는 집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거 크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얼마만큼 만날지, 얼마만큼 확대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거기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내가 예측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상상 이상이죠.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둘이서 그냥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올 수 있죠, 그렇죠? 비가 오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비가 이제 어느 날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급격하게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배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으면요, 홍수가 나고 마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올 수 없다니까요. 결혼 생활에 갈등 없을 수 없다고 아까 우리가 다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옵니다. 급격하게. 그때 뭔가 흡수 배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걸 흡수하고 뭔가를 흘려보내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게 드는 감정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배수가 안 돼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마는 거죠.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난다면요, 용케 안 나는 거지 언젠가의 사고의 위험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어렵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도로 연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사고가 나면요, 본인만 다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 옆에 달리고 있던 이름 모를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 다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칩니다. 그 자녀들이 다쳐요. 소중한 이웃들이 다칩니다. 그 집안이 폭삭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면허 없이 우리가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제 초보 딱지 떼고 결혼 생활로 접어든 이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나부터 오늘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왔는데 내가 무슨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 가족이 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메리지 코스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 메리지 코스는 교회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 메리지 코스 한번 경험해 보시죠. 먼저 경험해 보시면 이제 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담임 목사님들 중에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너무 쉬워요. 그냥 영상만 트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못할 것 같다고. 왜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사모랑 안 친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돼, 본이. 그래서 내가 앞에서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하자 그러면 우리 사모가 콧방귀 낄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맞아요. 우리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거룩한 주일날도 실컷 싸우고 그냥 대판 싸우고 그 감정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다 목회자,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결혼하셨으면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메시아 구원자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메시아니까 이제 구원한답시고 이제 제자들 불러가지고 맨날 10명씩 데려와가지고 밥 해먹여야 되고, 뭐 나가서 들어오진 않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 뭐 좋은 남편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내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당신이랑 신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번호표 뽑으라 그랬어요. 아마 사모님이 목사님과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하시려면 아마 신방 신청서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교인들과 경합하고 이제 자기 순위가 올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에 계속 비유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도로 연수 코스를 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능을 알려줄 수 있을까? 참 우리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배웠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3040을 도와주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올렸더니 바로 떠올랐던 건 이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간추려 놓은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머리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 뭐 교회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밖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안 살아봤는데. 이거 우리는 뭔가 예시가 필요하잖아요. 좀 더 실천적인 거, 원론적인 거 말고 저건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속 부부들 있죠. 뭐 아브람, 사라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아들은 이삭과 리브가 뭐 쭉쭉쭉 흘러내리는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다못해 뭐 다윗과 밧세바도 있을 것이고 뭐 뒤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과연 행복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와 다른 세대이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040의 눈으로 한번 보면 전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거죠. 예. 아브람만 해도 이미 낙제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신앙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이거 쉽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결혼 생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남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인생 자체가 고해야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운전 연습을 통해서, 뭔가 도로 연수를 통해서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3040 이제 초보 운전할 때 운전을 어떻게 똑바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결혼 생활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할지라도 좀 다시 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뭔가 장이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용근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아까 보셨어요, 그렇죠? 싸움을 한대요. 지금 2030에 한번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분들이 50, 60, 70, 80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을 정말 막 시작한 2030이에요. 자, 남편 때문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냥 말을 말자라고 하는 게 아까 남편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고 아내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듣기 싫을까요? 아까 지 대표님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듣기 싫을까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나 너랑 말하기 싫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말자라는 거, 야 너랑 말해봤자 답 안 나와. 그냥 우리 말하지 말자.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근데 싸우고 싶진 않잖아. 피차 우리 에너지 낭비잖아. 너무 우리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 말을 하지 말자. 그런데 그거는요, 이 두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아니 그래도 말하고 싶어라는 거죠. 아니야, 우리 말로 풀어야 돼. 우리 지금 문제 있잖아. 문제 있는 게 드러났는데 왜 이걸 덮어? 왜 이걸 회피해? 그럼 나중에 이 문제는요, 그대로 계속 있는 건데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날 텐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말자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건 회피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내가 배우자인데 배우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나랑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대화를 회피해? 라는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동일하게 2030 세대가요, 이 말을 싫어한다라는 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지 대표님이 아까 안 보여주셨는데요, 이 2030이 그래서 권태기의 경험이 있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아직 깨가 쏟아져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권태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권태라고 하는 거. 뭐 한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해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권태기를 느낀다. 근데 이들이요, 결혼 생활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권태를 느끼면서요,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고 대화가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가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딱 나옵니다. 같은 조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권태기 극복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진솔한 대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대화는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면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진솔한 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요. 뭐 선물 사준다고 대화? 아니요. 뭐 여행 데려가 준다고 대화? 아니요. 결국엔 그 문제는 또 터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조사를 해석하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 솔루션이 바로 부부 소그룹 대화였어요. 몇 쌍의 부부가 함께 모이는 거죠. 예를 들면 3쌍의 부부가 모이면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부들이 모여서 부부 소그룹 대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소그룹을 만드셔가지고 부부 셀, 부부 목장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는 뭐 목장과 셀은 아니어도 그냥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면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거 하다가 부부들이 싸워요. 왜 아까 그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집에 가면서 싸우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저희도 이제 부부 소그룹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하면 이런저런 이제 싸움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숨기고 싶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아내는 막 얼굴이 막 멀개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에 그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소그룹 대화가 솔루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부부 두 사람이 대화가 돼야, 그래야 뭐 부부 소그룹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데 뭐 부부 소그룹의 가본들 그것 가지고 더 이제 싸우기나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의 답은요, 사실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요걸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리고 싶은데, 대화가 이제 아까 제가 대놓고 하는 게 대화라 그랬는데, 진짜 대화가 뭐예요?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잖아요.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말하고 듣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웁니다. 교과서에 있죠. 예,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에 바뀌었어요. 듣기 말하기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8차 교육개정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한 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듣기를 잘 못했어요. 말하는 건 입이 열려 있으니까 잘 되는데, 듣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히어링은 그냥 들려오는 걸 듣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그리고 그걸 잘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딴 생각하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하고 있는데, 앞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한다?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이제 부정적 감정 차단하기. 저게요, 한편으로는 좋을 때도 쓰입니다. 저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괜찮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을 때는요, 좋아요. 맞아, 괜찮을 거야. 안도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정말 해야 될 걱정이고 고민인데,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사 가는 거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교회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해 주지 않고 다 괜찮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차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조언하는 거. 그렇게 그냥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이제 좋은 듣기 자세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끼어드는 거, 뭐 당연하죠. 다섯 번째도 이제 차단하는 거.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조금 듣다가 무슨 말 할 건지 알 것 같으면 우린 바로 차단하는 거죠. 됐고, 시끄럽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듣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사실은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듣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영적 경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이나 상담을 배우신 분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처음이실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듣는 건데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듣느냐?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 reflective, 이게 뭐냐면 반영적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한번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고,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어로 된 걸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내가 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있었던 일 말해줄게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듣고 나서 너 그때 그러면 그랬다는 거지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민이었는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네 고민이 이거라는 거지라고 하면서 한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듣고 아니 내 고민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고라고 수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맞아 그래 그게 내 고민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듣는 사람은 계속 들음에 집중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계속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 피드백을 이렇게 제스처로 해요. 뭐 고개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진짜 뭐 이러면서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들은 내용 자체를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모든 대화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야, 여보 커피 한 잔만 타줘. 그러면 커피 타달라는 거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진지한 얘기, 좀 중요한 얘기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뭔가 부부 두 사람이 좀 각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화법이에요. 저희 메리지 코스에서는 이제 이 대화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드리냐? 대화와 소통의 기술로서 알려드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줄 겁니다.
요거 시작할 때는요, 한 사람이 이런 뭐 냅킨이나 이런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룰을 정하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인위적이고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정말로 중간에 끼어들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40들이 운전면허를 배우고 들어가야 될 때 뭔가 부부간에 뭘 그럼 배우고 가야 될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이게 뭐 모든 거의 답은 아니겠지만 하나만 알더라도 그들의 대화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죠. 자, 이제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가셔서 잘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요, 대화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메리지 코스에서 반영적 경청법을 잘 배운, 부부 두 사람이 잘 배우고 습득하고 실습도 해보고 한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뭔가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대화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대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대화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뀌려면요, 사실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저와 제 아내가 메리지 코스를 같이 인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 그 눈빛, 재서 꿀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 사모님들 뭐 여기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혹시 뭐 들어본 적 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의 눈에서, 나를 보는 남편의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공교롭게도 남녀 앉아 있어서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언제 느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연애 때다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꼭 도파민이 사라지면 눈에 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그거를 그냥 포기해 버린 거죠. 이 눈이 달라져요. 눈에 꿀이 떨어지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뀌어야 이제 이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한 몸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일자는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은 영원한 타자예요. 타인이에요, 타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확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난 거예요. 그냥 한 몸이니까. 나랑 결혼한 나의 부부, 내 배우자, 뭐 우리는 그냥 뭐 촌수도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나는 아니거든요. 남이에요, 남. 엄연히 따지면. 모르는 사람은 그런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인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이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싸우느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나처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치약을 이렇게 짜면 이분도 치약을 이렇게 짰으면 좋겠고, 내가 이불을 개는 스타일이면 이분도 이불을 갰으면 좋겠고, 내가 옷걸이를 이렇게 걸면 이분도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걸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정답이 아니라 내가 안 하는 행동은 여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남한테 그걸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남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이니까. 근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요, 남으로 봐야 됩니다.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타자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타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비슷한 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나와 같을 수 없는 존재,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흐치나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 타자는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존재래요. 내 배우자는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21살 때 만났습니다. 21살 때부터 교제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21살 때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21살 때 좋아하던 음식을 그대로 지금도 좋아할까요? 21살 때의 취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네. 그때는 여자였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남자가 장군님이 되셔가지고 아우, 네, 다른 분이에요. 네. 뭐 남자애 한 둘 낳고 나면 뭐 그렇죠, 뭐 독립운동도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장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리여리한 네, 여자였으나 지금은 아주 네. 아, 농담이고요. 제 아내 보고 있을 텐데 농담이에요, 자기야.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21살 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지식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이에 제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세계를 경험한 것도 많잖아요. 문화를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달라졌겠죠. 왜 안 달라졌겠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전히 21살 때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아내는 이걸 좋아했었지 하고 선물을 고른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네. 아, 우리 아내는 이런 것을 좋아했었지 하고 여행지를 고른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왜요? 이미 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이나 먹는 거 이런 거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걸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우리 배우자는요, 계속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요, 배우자를 아는 방법, 그 방법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배우자를 배우자. 저 태도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배우자에게 관심이 생길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럼 배우자를 한번 배워보자. 즉, 대화를 해보자라는 거죠.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요즘에는 뭐가 좋아? 예전에 당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영화가 좋아? 예전에 자기 이런 데 가고 싶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로 여행 가면 좋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요즘 어떤 고민해?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당연히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아, 주님께서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대화하는 장면이, 주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 한 그루씩 심으셨나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치유라는 걸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때로는 뭐 손을 대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좀 지저분하지만 침 뱉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눈에다 붙이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요, 말씀으로 그냥 치유를 하세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우리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렇게 우리의 형벌인 그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요? 대화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그거 들으시는 거죠. 듣기와 말하기, 그게 대화니까. 그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죠, 그렇죠? 우리의 지금 배우자는 아직 이 강의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먼저 우리의 배우자 자리에 가는 거죠. 영어 표현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그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배우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 깔아주면서 교회가 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면서 두 사람이 와서 데이트하고 가라고. 그럼 그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고 가정은요, 아이들의 정서가 더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조그만 팁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